역사에서는 창업만큼이나 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진나라의 진샹 아시죠? 이 분열된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한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도 바로 다음 대에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사례도 역사 속엔 매우 많습니다. 그런 점하고 서로 대비해보면 500년 이상을 존속해온 조선 왕조의 역사는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 이후 조선의 기틀을 제대로 닦은 왕, 바로 이 태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태종이라는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또 아픔이 있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 이성계와 척을 지게 되면서 공신으로 책봉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이 공신 세력이라든가 또 이 자신의 형제, 처가, 심지어 상황으로 있을 때는 사돈집마저 거침없이 제거해 나가는 또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힐방원, 이런 별명까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우리 역사 기록 속의 이방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이제까지 그 드라마 속에서 이방원의 여러 모습은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모습하고 정말 비슷할까? 그래서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역사 속에 기록된 진짜 이방원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방원에 대해서는 킬방원, 이런 표현을 최근에 와서 되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태종이 희생시킨 인물이 그리 많잖아요. 이거는 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우리 수양대군 물론이고, 조선의 대표적인 국군이었던 연산군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방원 입장에서는 킬방원 소리 듣는 거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죽였는데 왜 나보고는 맨날 그 사람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굵직한 인물이 방원의 희생양이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인물, 우리 정몽주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정몽주에 대해서는 마지막 고려인,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칭찬받을 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방원을 좀 오히려 불신하는, 그래서 정몽주 제거했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건국 후에 이방원은 요즘 표현하면 철저하게 팽을 당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정도전과 같은 인물은 이성계의 최고 측근이 되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왕조 건설의 주역이 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방원의 심정은 정말 엄청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도 많고 정말 아버지 도와가지고 새로운 왕조의 건국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지? 실제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에 이방원이 한 일은 동국면에서 조상의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주관하거나 요즘으로 보면 거의 한직이죠. 그리고 어떤 또 이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성계가 이방원을 불러들여요.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겠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좀 쓰는구나.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태조 때는 그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동정벌 이런 그 논의도 나왔고, 정도전이 진법 훈련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자가 직접 이제 명나라를 찾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때 이성계의 선택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많은 아들 중에 그 방원을 보내게 된 것은 과거에도 합격하고 학식을 갖춘 인물, 그리고 이 외교적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 이제 방원을 요즘 표현을 하면 외교 사절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명나라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 타면 두세 시간이면 가지만 그 시대는 정말 몇 개월간은 정말 고생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극한 미션 수행하라 약간 이런 성격도 있고, 하지만
바로 이때 명나라로 가는 아들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했던 말이 실록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말리 먼 길을 탈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이성계는 이 방언을 걱정하면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는 남아 있어서 그 얼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실록 기록에도 아버지하고 얼굴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의 얼굴과 이마가 반듯한 게 상당히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성계와 같은 강골 무인 체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때 이방원이 중국의 이 황제를 만나면서 상당히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훗날 즉위를 한 후에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아주 그 개선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의 기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 신덕왕후 강씨, 최고의 참모였던 정도전, 이런 인물들은 다 방언을 경계를 해요. 이때는 이미 신덕왕후 강씨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언이란 인물이 언제든지 우리 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이 구상한 게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을 다 혁파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정도전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방언의 입장에서는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1398년 1차 왕자회란이 일어나고 이미 세자로 책봉된 방석에다가 그 바로 위의 형인 방범마저 처형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성계의 사위마저 죽여버립니다. 특히나 정도전 마저 이제 제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저놈은 저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제 몰리게 되고, 어쨌든 방언이 왕자회란을 주도해서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일단은 또 명분적으로도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형 방과가 태조의 뒤를 이어 정종이 되죠. 그래서 태종이 정종 다음에 이제 결국 1400년에 방간의 난을 계기로 해서 흔히 뭐 방간의 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원수같이 여겼던 태종이 왕이 되니 태조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면 이미 이성계의 나이는 거의 70이 가까이 되는 이런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원이 이제 궁궐에 있는 개경은 진짜 스트레스의 진원지죠. 그래서 이 개경을 떠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게 돼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내가 살아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년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또 이때 많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절을 주로 찾아다니셨고, 또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됐잖아요. 뭐 이 백성들에게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이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늙으신 아버지 혼자서 뭐 절 돌아다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모시러 가요. 이 신하를 시켜서. 그럼 태조가 또 태종에게 진짜 확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이를 위함이다. 두 아들 누굴까요? 방범과 방석, 그리고 아까 경순공주 남편, 그 사이가 희생됐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네가 얘들 죽였기 때문에 나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성계가 이제 개경을 벗어나서 고향인 함흥으로까지 가니까
개경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러 사신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성계를 모시기 위해서 함흥으로 가기만 가면 이성계가 태종의 대리인이 왔다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다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떤 모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안 나타난 사람 보고 제 함흥차사냐고 어디 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태조와 태종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다. 이성계가 홍길동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큰 사고 나면 자기 신도 상당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또 문제는 아버지 이성계도 그때 동북면 쪽에 갔을 때 상당히 군사적 준비를 한다. 소문 같은 게 막 나돌아요. 그래서 이 태종은 모의를 명분으로 별시위란 부대도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성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에 있는 동북면 쪽으로 이제 행차를 하겠다. 실록 기록에 보면 이때 많이 울어요.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장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강인한 또 무인 이미지와는 달리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울보부자적인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잘 안 나가는 거는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태조나 태종이 막 갑자기 찔찔 울고 이러면 이게 약간 그 감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실제 기록에는 이런 어떤 장면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가 동북면에 이제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조사이의 난이 일어나요. 1402년에. 동북면 안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신도광후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 신도광후 강씨의 원수가 누구죠? 광원이죠. 결국 광원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 사실상의 역모였고 결과적으로 이 조사이의 난은 최근에 있던 분석 같은 걸 보면 신도광후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사이라는 인물은 그 동북면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도광후는 주로 개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이 반란의 배후에 이성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그 분노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갔던 이성계가 지지가 매우 강한 이 동북면을 거점으로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두 부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반란군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이들을 빨리 이제 항복을 하라 이 회유도 하고 했지만 또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직접 반란 세력의 그 제압에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반란군 진영에서 관군들이 엄청나게 동원해서 온다. 이렇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탈자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이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조사이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나이도 많으셨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런 조사이 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개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태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죠. 요즘으로 치면 막 위에다가 플래카드 해가지고 뭐 아버지 환영 뭐 이런 식으로 환영대를 크게 이제 베푸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뭐 행사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게 천막 같은 거 입히고 그리고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 천막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요 태종의 대표적인 참모가 하륜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륜이 상황을 보니까 나무 기둥이 너무 작다. 다 굵은 기둥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 다 그렇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요 열렬실 기술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때 이성계가 일단 돌아오려는 마음은 정했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몰래 화살을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태종이 보이는 순간 화살을 쏘았는데 굵은 기둥에 딱 맞췄다. 나무 기둥이 작았다면 위험할 뻔했는데 굵은 기둥으로 교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성계가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뛰어난 할솜씨는 다 젊을 때 이야기지, 그 당시에 이미 70 넘으셔가지고 아마 손이 떨려가지고도 그 화살 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서울의 저 뚝섬 근처에 가면 한양대 근처에 지금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게 살꼬지 다리라고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두 부자가 화해를 하면서 서로 술잔을 나눠 마시자. 근데 이때 또 하루니 건의합니다. 직접 술잔을 건네지 마시고 내시를 시켜서 건네십시오.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때 이성계가 몰래 태종을 치려고 방망이를 숨겨두었다. 근데 내시가 갑자기 따르니까 그 방망이를 놓으면서 이거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두 부자가 화해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아들 이방원을 끝까지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도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장면까지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우리 태조 이성계 무덤 어디 있죠?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동구릉에 권원릉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이성계가 원래 묻히고 싶어 했던 곳은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도 그 옆에 묻힐 것을 분명히 원했을 거다.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저 계모 싫어했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묻히는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보라. 그렇게 해서 현재 경기도 구리시, 바로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양주 검암산 자락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조성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옮기지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을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으로 옮겨버렸다. 지금도 가보시면 무덤에 가면 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태종이 거기 거 돌 빼가지고 그 다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실제 광통교 다리의 석축에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서 가져온 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타협한 것 중에 하나는 태조 이성계의 봉분에 바로 억새풀을 심었다. 이 억새풀이 그 당시에 태조의 고향인 함흥에서 가져온 거라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또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 권원릉 가보시면 그 억새풀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무덤 자리를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의 억새풀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 아주 그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버지 태조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신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더 안정을 시켜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런 불신을 받은 거,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의식도 태종이 조선의 수성이라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은 누구보다 왕권을 중시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 명부론에 있어서도 의미를 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후계자를 세울 때도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태종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첫째를 제치고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된 진짜 이유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국가에서 또 조선 왕조의 원칙이라는 게 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하게 한다. 그런데 태종은 명분을 또 되게 중시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회란을 일으킬 때도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워서 이 신하들이 다른 왕자들을 애치고자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장자 대신에 막내 아들 세워서 문제가 생긴 거지, 나는 그래서 정당방위로 왕자회란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형 방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장자였던 방과를 왕으로 올리는 어떤 명분 쌓기는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 그 태종이었던 만큼 4명의 아들 중에 양령, 효령, 충령, 성령 중에 바로 이 양령이 11살 되던 1404년에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령이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태종이 한 발언이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원자는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약간 립서비스 같고 본 뜻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양령에 대해서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니 어찌 어진이와 친하겠으며 고훈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 어찌 정치를 보필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도 좀 걱정스러워했던 태종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이 그래도 글씨는 잘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흉내문, 현판 또 양녕대군이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일부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뛰어났지만 어쨌든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태종이 그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태종은 바로 이 세자 책봉 후에 그 요즘 표현을 하면 일타 강사들을 동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그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왕세자 교육을 담당을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뭐 지금 또 이런 거 많이 증명되지만 일타 강사한테 배운다고 또 일타 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부하기 싫어요, 일단. 그래서 태종이 어느 날 학습왕과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열받잖아요. 태종은 고려시대에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 그 과거에 급제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자신은 강사들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과거의 학계인데 뭐 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심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자의 학습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세자 대신에 세자의 시중을 들던 내관들이 엄청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보여요. 내관들이 이제 처음에는 종아리를 맞았다가 한 달 뒤에는 볼기까지 맞게 되는,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한관들이.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지 이게 왜 내 죄가 되느냐라고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이 양녕대군이 정말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심각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태종이 내관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까지 혼내겠다. 이거 참 정말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태종이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막 혹독하게 아들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이 태종이 또 마음이 약한 그런 부분, 그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약간 잘 울기도 하고 약간 그 좀 감성이 또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혹독하게 불러가지고 때리고 막 혼내고 이러지는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고민 끝에 양녕대군이 14살이 되던 해에 혼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미션도 부여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에게 이제 신년 인사를 하러 가는 100여 명이 넘는 사신단을 이끌고 양녕대군이 책임자로 명나라를 가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왕이 될 인물이니까 외교적 역량도 기르고 통솔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익혀봐라. 근데 이때도 보면 태조하고 태종 때의 상황하고 정말 데자부를 할까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태조하고 태종도 막 서로 붙잡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때도 세자를 배웅하면서 태종이 눈물을 흘렸다. 세자 양녕대군은 요즘으로 치면 자리 배치 같은 거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걸 바꿔달라라고 할 정도로 좀 당당했던 모습도 보였고,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태종도 좀 공부는 덜해도 괜찮아지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녕대군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공부 안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좀 더 학습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양녕대군이 여성들을 너무 또 좋아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태종이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종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게 태종이 조선왕 중에 후궁이 제일 많았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꼭 빼닮은 거야. 자기를 꼭 빼닮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양녕대군이 관심을 가졌던 여자들이 기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봉지련이라는 기생을 보고 뭐 요즘으로 치면 꽂힌 거죠. 그래서 봉지련을 세자궁에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태종이 알게 되고 화가 나서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봉지련 가뒀다고 단식 투쟁에 났습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식이 밥 안 먹으면 그 성격 강했던 부모들도 확 그 기울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 양녕대군이 이제 또 단식 투쟁의 원조쯤 되는데 이 태종 안 풀어줄 것 같죠? 양녕대군 혼낼 것 같죠? 바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선물까지 줘요.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혹독하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주고 이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 양녕대군의 기행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세자궁에 개구멍 같은 걸 뚫어가지고 여자들 막 출입시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공부는 뭐 이때도 뭐 거의 뒷전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수업은 안 나가면서 활쏘기 하러 다니고 또 이 매사냥도 정말 좋아요. 우리 이것도 매사냥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매를 이용해가지고 꽁 같은 걸 사냥하는 걸 우리가 매사냥이라는데 사실은 활쏘기 매사냥은 태종 전공이에요. 태종이 정말 매사냥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양녕대군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우리 약간 모범생이었던 우리 세종대왕까지 매사냥하러 맨날 아버지가 가면 같이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니까 결국 태종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앞에 소개했듯이 봉지련이라는 기생 이외에도 소행, 칠점생, 초궁장 이런 여인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양녕대군이 우리 역사에 공을 세운 점이라면 기생들이 실명을 알리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양녕대군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자를 불러가지고 너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너 말고도 다른 아들도 내가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경고지 뭐 특별하게 확 세자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양녕대군의 기행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은 요즘으로 치면 긍정적인 요소들로 계속 점수를 쌓는 거예요. 충녕대군은 대군 시절부터도 되게 똑똑하고 뭐 인품도 훌륭했다라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양녕도 이 충녕을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에서 만난 자리에서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태종이 동생인 충녕을 아주 칭찬하니까 양녕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용맹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충녕을 조금 낮게 이렇게 보는. 그런데 이제 충녕도 항상 뭐 착하고 고분고분한 그런 모습만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양녕대군 세자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어떤가. 이제 딴 사람들 다 그냥 뭐 칭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옷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러고 막 있는데 충녕이 딱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실록 기록에서 보면 충녕이 양녕의 어떤 잘못된 행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이런 모습이 세종이 뭔가 이제 양녕의 대안으로 자신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그 견해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요 태종실록의 기록들은 다 세종 때 이렇게 편찬이 되면서 이미 왕자 시절부터 왕이 될 어떤 그 인품이라든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그런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양녕이 이번엔 더 큰 사건이 터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좀 양녕이 가까이 했던 여인들은 봉지련이라든가 소행, 칠점생, 초공장 다 기생신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리라는 인물인데 어리는 요즘으로 치면 유부녀예요.
불륜 관계.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 고위 관료의 첩하고 문제를 생기고 더 화가 난 거죠. 처음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태종이 종묘에 가서 반성문,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었고, 조선 유교 국가에서는 이 조상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우가 조상에게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거는 최대의 어떤 반성이다. 근데 이때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반성문이 세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병기량이라는 인물이 대신 써줬다. 이걸 알면서도 태종이 이제 넘어가요. 어쨌든 반성문은 반성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그 반성문 써놓고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성문 할 때는 이제 제가 다시는 뭐 어리를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어리하고 또 관계를 맺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임신까지 하게 되니, 이게 이제 태종이 이때도 아까 울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때도 웁니다. 태종 입장에서 조상들한테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경고를 주면서 세자한테 어리를 이제 떼어놓고, 세자도 이제 세자궁 밖으로 못 나갔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동생인 성령도 사망을 했는 그 시기에 또 활쏘기하러 나가는 거예요. 태종이 이 보고를 듣고는 정말 쟤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버지 태종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태종에게 사실은 반성문 형식의 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반성문이 아니라 항의 표시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태종이 우리 조선의 역대왕 중에 후궁이 제일 많았다는데, 아버지도 여자 많고 가까이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인내의 인계점에 이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태종은 세자를 쫓아내는 상황을 초래했고, 태종도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대안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양녕대군을 대신할 충녕이라는 대안이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 이때도 역시 태종은 또 우십니다. 물론 속도 상했을 거예요. 속도 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좀 여러 실록 기록 자료 같은 거 보면 이방원이 상당히 킬방원의 이런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한, 또 정이 많아. 대표적으로 2차 왕자이란 때도 그 바로 위의 형 방간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정권에 도전하는 이런 인물들이라도 뭔가 이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제 그 뭐 유배를 보내거나 이러면서 살려두는 장면에서는 실방원, 또 이면에는 정방원이랄까요? 정이 많은 또 방원, 뭐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 아들 충녕이 대안으로 등장을 했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두 번째가 효령이면 효령한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에 보면 태종이 효령대군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효령은 너무 빙글에 웃기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이제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효령대군 스스로도 왕이 될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효령대군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 중에 가장 불교에 십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로 있을 때부터 불교 행사를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뭐 불경 간행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대표적으로 관악산 연주암에 가시면 그 옆에 효령각이라는 효령대군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연주암이라는 절을 지을 때도 효령대군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 종로 인사동 쪽에 가시면 원각사지 십증석탑, 저 원각사지 십증석탑을 조성하는데도 이 효령대군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효령대군은 세종대왕보다 훨씬 오래 사세요. 91세까지. 그래서 저는 그 비결로 이 불교에 심취하다 보면 일단 채식하죠. 그리고 절은 높은 산에 있잖아요. 좀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절에 와 공기 좋은 데 가죠. 거기다가 부처님 믿으면 속 편하시죠. 그래서 91세까지 요즘으로 치면 이 웰빙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때 태종이 내세운 논리가 택현, 장자상속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박은이라든가 유정현 같은 측근 신하들한테 뭔가 그런 의도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 양녕을 폐하는 그런 전체 회의에서 신하들이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이제 양령을 패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겠다. 1418년 6월에 일이었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닐까. 태종의 세종 후계자지만, 그리고 더 또 의미 있는 것은 세자로 삼은 지 2달 만에 1418년 8월 10일에 스스로 상왕이 되면서 태종은 세종이라는 왕을 탄생시킵니다. 이 결과적으로 세종시대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물러나겠다. 이때 실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호랑이 등에 탄 지 18년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세종, 바로 너가 새롭고 정말 더 나은 조선의 역사를 만들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태종이 양령을 세자로 삼은 것은 그 당시 어떤 장자상속이라는 원칙, 대의명분, 이제 기대도 걸어보았지만 워낙 기행을 일삼으면서 이제는 정말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된다. 학문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양령을 대신한 그 대안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 태종이 충령을 일컬을 때 정치의 대체를 잘 알고 있다. 저런 인물이라면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고, 그 태종의 기대에 걸맞게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정말 찬란한 우리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태종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